경매 용어를 공부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경매를 처음 공부할 때 와닿는 용어들이 있는데 이것이 좀 낯설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법률 용어다 보니까 좀 딱딱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용어들을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경매에 있어서 나오는 것이 이제 사건 번호라는 것이죠. 사건 번호는 이 법원에서 사건 종류에 따라 붙이는 번호를 말하는데요.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제 주민번호가 붙는 것처럼 경매도 신청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사건 번호가 붙습니다. 꼭 경매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 사건들, 뭐 민사사건이다, 형사사건이다 라고 할 때 거기에 소송을 하고 고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 붙는 번호가 사건 번호입니다. 사건 번호. 자, 여기서는 경매사건이에요. 경매사건에서는 사건 번호가 붙는데요. 이 사건 번호에 타경이라는 부호가 붙어요. 부호. 자, 여기 예를 볼까요? 안양지원 2020년 2020 타경 1234 이렇게 붙어요. 그러면 안양지원이라는 거는 여기 경매사건의 관할 법원을 말하는 것이고요. 2020이라는 거는 2020은 이 경매사건에 접수한 연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2019 하면 2019년도에 접수되었다는 얘기고요. 이 타경이라는 것은 경매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건 부호죠. 그리고 1234는 이 접수 번호 순서대로 적는 건데 만약에 1235라고 했을 때는 이 1234 다음번에 경매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좀 전에 이제 경매사건 타경이었는데 여기 이제 부동산 인도명령 사건, 경매와 관련된 인도명령 사건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타인이라 그래요. 타인. 낙찰을 받고 잔금을 내고 사는 사람 안 나갈 때 신청하는 것이 인도명령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인도명령. 그러면 신청하게 되면 여기가 말을 들어서 2020년도에 붙였다. 2020 타인 뭐 1, 2, 3, 4 이런 식으로 붙게 되는 것이고요. 매각물건 명세서. 경매에 있어서 꼭 보아야 할 서류 중에 하나죠. 매각물건 명세서. 매각물건 명세서는 우리가 물건을 산다 할 때 명세서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물건을 매각할 때 그 물건에 대한 명세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물건 명세서에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한,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경락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기재한 공적 서류를 말하는 거고요. 이 매각 물건 명세서는 법원에 비치를 했는데 매각기 일주일 전에 법원에 비치해서 일반인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놓은 서류를 말합니다. 자, 이 매각 물건 명세서는 어떻게 생겼냐면 매각 물건 명세서 자, 부동산의 표시가 있어요. 쭉 보면 이제 맨 뒤에 보면 이렇게 부동산의 표시에서 매각되는 물건에 대해서 표시를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부동산의 점유와 점유자의 권한 보면 점유자 있죠. 부동산 점유자, 점유의 권한,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 그 다음에 임차 보증금, 전입신고 이런 것들을 임차인 내역에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건 번호와 또 최선순위 근저당권, 또 배당요구 종기일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비고란, 그리고 여기 안에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이 매각으로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을 보는 지상권의 개요. 아까 여기 읽었던 내용, 그 내용들이 있죠. 앞으로 매번 봐야 될 중요한 서류다. 꼭 봐야 할 서류다. 현황조사 보고서, 요거는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이 되게 되면 집행관이 현황을 나갑니다. 현황 나가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을 적은 것을 현황조사 보고서라고 합니다.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임대차 이런 조사할 것을 명하는데 이런 것을 정리한 것이 현황조사 보고서다. 사건 번호, 조사 일시, 부동산 소재지, 그 다음에 임차인의 점유관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부동산 현황 조사서. 개별 매각, 일괄 매각, 과잉 매각이라고 있어요. 개별 매각은 뭐냐? 부동산을 매각할 때 한 사람이 다수의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다수의 부동산을 설정합니다.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이 있겠죠. 그러면 뭐 A 부동산 하나만 가지고 담보를 설정하면 되지만 하나 갖고 부족하니까 두 개를 잡아라, 아니면 세 개를 담보로 설정해라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랬을 때 A 물건, B 물건, C 물건이 경매가 나오게 되면 이 물건을 동시에 하나로 일괄해서 매각을 할 거냐, 아니면 A 따로, B 따로, C 따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매각할 거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개별 매각, 일괄 매각 이런 말이고요. 개별 매각,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경매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각 부동산별로 최저 매각을 정하여 경매한다는 원칙이다. 이거는 개별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괄 매각은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매각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이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일괄 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과잉 매각이 있죠. 과잉 매각. 과잉 매각은 뭐냐? 한 채무자의 여러 개의 부동산을 매각했는데 하나의 부동산만 매각을 하더라도 채권자의 채무를 다 변제할 수 있는데 나머지 부동산까지 매각해서 채무자에게 불필요하게 부동산을 매각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건 좀 과하다. 과잉 매각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보시면 채권자 을이 채무자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채무자 갑 소유 3개의 부동산 A 아파트, B 아파트, C 아파트, 아파트 맞네요. 3개의 아파트를 잡고 근저당권 1억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안 갚으니까 이 담보 잡은 아파트를 경매를 붙이게 됐는데 어떻게 됐냐? 감정가가 A는 8천 나왔고 B는 감정가 8천, 얘도 C도 8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낙찰된 거는 또 A도 6천에 낙찰되고 B도 6천에 낙찰되고 C도 6천에 낙찰되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갑은 1억을 빌리고 이걸 다 매각을 했는데 을은 사실상 1억만 받으면 되는데 여기서는 얼마가 됐어요? 6천 하니까 합이 1억 2천, 1억 8천. 1억 8천이죠. 그러면 사실상 요거 두 개 합치면 얼마예요? 1억 2천이죠. 요거 하나 갖고는 채권이 변제가 안 되니까 요거 두 개만 매각해도 채권은 다 변제하는데 나머지 이거를 굳이 매각할 이유가 없다. 이건 과잉 매각이다. 이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각이 됐을 때 법원에서는 A, B, C 하나는 과잉 매각을 취소합니다. 취소한다 그러면 A를 취소할 거냐, B를 취소할 거냐, C를 취소할 거냐, 어느 걸 취소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여부는 어떻게 할까요? 소유자, 이 채무자인 의사에 따라 결정합니다. 그래서 자 전화를 해요. 3개가 매각이 됐는데 사실상 과잉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하나를 취소하십시오. 원하는 대로. 그러면 나는 이거를 살리고 싶다 라고 하면 요거는 취소가 되고 요거는 경매가 진행이 돼서 배당이 됩니다. 요거는 어떻게 돼요? 낙찰받은 사람 되게 좋다 말았죠? 보증금은 돌려줍니다. 보증금, 2차 보증금 돌려주고 끝나는 것이죠. 매각 조건이란 법원이 경매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취득시키는 조건을 말합니다. 우리가 매매에 있어서 부동산을 팔 때 그런 조건이라는 것을 붙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있어야 매매 계약은 성립한다 라는 것처럼 매각 경매에 있어서 이러한 조건을 걸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법정 매각 조건과 특별 매각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법정 매각 조건은 민사집행법에서 정해놓은 법적 규제사항으로 경매 사건에서 변경할 수 없는
매각 조건을 말합니다.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 최저 매각 가격 만이 매각 프로다. 경매 가격이 감정이 1억이고 한 번 유찰됐을 때 보통 20% 유찰되는데 다음번이 유찰이 됐을 때 8천만 원이 되었다 라고 해요. 그러면 입찰을 하는데 여기서 입찰을 하는데 입찰가를 뭐 내가 8,200이다 8,200이다 8,100이다 이렇게 입찰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최저 매각가 밑인 7,900이다 최저 매각 밑으로 쓸 수 없습니다. 이거는 무효 처리가 됩니다. 매각 불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잉여로 인한 경매 취소.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해서 경매를 진행을 시키는데 경매를 진행을 해보니 선순위 채권자들의 돈이 너무 많아서 나한테 받아갈 게 하나도 없더라 라고 하면 무잉여가 됩니다. 무잉여. 이러한 경매는 법원에서는 진행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취소시킵니다. 그리고 소멸주의와 인수주의라는 게 있어요. 자, 경매에 있어서는 권리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권리들은 소멸되고 이러한 권리는 인수되는 것을 정해놓을 필요가 있죠. 그것이 소멸주의와 인수주의입니다. 이거는 권리 분석 시간에 또 따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수인의 자격, 농지법 6조 여기에 있는데 예를 들면 농지라고 하는 것은 전답과 논, 과수원을 말합니다. 이거를 취득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매에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경매에서는 매수인의 경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서 낙찰받고 일주일 이내 법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것이 매각 허가 결정 조건이에요. 소유권 취득 시기. 자, 매매에 있어서는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주고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제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그러나 경매에 있어서는 입찰을 해서 계약금을 보증금을 걸고 잔금을 납부하고 등기를 하지 않아도 잔금만 납부하면 소유권 이전이 됩니다. 이것이 법정 매각 조건 소유권 취득 시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특별 매각 조건을 보면 이해관계인 합의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변경 가능한 매각 조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는 매각 조건입니다. 자, 재매각 사건의 경우 최저 매각 가격의 20%에서 30%의 보증금. 이건 뭐냐? 재매각 사건. 이거는 낙찰을 받았어요. 8,200에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잔금을 내야 되는데 잔금을 내지 못해요. 왜? 돈이 없어서. 아니면 물건을 잘못 받아서. 뭐 이런 사유로 잔금 못 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경매가 다시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재매각이라 그러는데 재매각 사건에 있어서는 처음에 보증금을 우리가 입찰할 때는 한 10%를 걸거든요. 그럴 때 재매각 사건에서는 보증금을 20% 또는 30% 이렇게 걸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법원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특별 매각 조건이다. 농지증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농지의 경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그걸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 보증금을 입찰 보증금은 몰수한다 라는 것이 특별 매각 조건이고요.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1회 제한했다. 자, 물건이 한 사람 소유만 있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소유할 수도 있죠. 이것이 뭐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취득할 수 있지 않습니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같이. 그러면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좀 사고를 쳐서 경매를 당했어요. 경매가 진행이 됐는데 그러면 이것이 누군가의 낙찰을 받겠죠. C가 낙찰을 받으면 요 나머지 2분의 갖고 있는 사람 B, 얘를 공유자라고 합니다. 공유자. 공유자는 이 나머지 같은 공유자의 지분에 대해서 우선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우선 매수. 얘가 최고가를 낙찰받았다면 이 B는
얘에 대해서 우선 매수하여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무제한 계속 할 수 있게 놔둔다면 입찰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 이번에 내가 약찰 들어가면 제가 공유자 우선 매수해가지고 또 못 받을 텐데 뭐. 다음 20% 유찰, 다음 또 유찰. 다음에 또 갔더니 또 안 될 때. 그렇기 때문에 이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1회를 제한하겠다라는 것이 이런 특별 매각 조건입니다. 그리고 기타 인수되는 권리에 대한 매각 능동 면세서에 기재하여 특별 매각 조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찰은 뭐예요? 매각기일에 입찰을 아무도 안 한 것이죠. 아무도 입찰을 안 해서 입찰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시 경매가 나옵니다. 유찰. 그럴 경우에 통상 20% 유찰되는 경우가 있고 그 가격에서 30% 저감한 가격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각기일이 잡혔는데 그 매각기일이 변경된 거예요. 말 그대로 매각기일을 미루는 거. 매각기일이 미루는 거예요. 네, 재경매. 아까 말씀드렸죠? 낙찰받고 잔금을 내지 못해서 다시 나온 사건. 경매고 재경매고 이럴 때 입차 보증금이 한 20%에서 30% 다시 겁니다. 매각 조건으로. 이중경매는 같은 부동산에 경매가 2개가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채권자가 다수야. 2명 이상이야. A라는 채권자 1순위, B라는 채권자 2순위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가 경매를 붙일 수도 있고 얘가 경매를 붙일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얘가 경매를 붙였어. 2순위가 경매를 붙였어. 딱. 그럼 사건 번호가 지정되죠. 아까 말씀드린 2020 타경 1234. 그러고 나서 얘가 1순위가 다시 경매를 붙일 수 있어요. 그러면 2020 타경 1235 이렇게 나오겠죠. 예. 이게 이제 중복경매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중복경매 사건 2개 보시면 사건 번호가 2개죠. 2개가 있어요. 이렇게 배관금을 세세. 자, 이렇게 내용 보시면 돼요. 취하와 취소. 취하는 경매를 신청을 했다가 쉽게 말해서 철회하는 거예요. 없었던 걸로 합시다. 취하. 자, 채권자가 경매를 붙이고 채무자가 돈을 갚았어요. 그러면 취하해 주는 거예요. 취하하는 거예요. 잔금 납부 전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취소는 채권자가 이렇게 채무자가 돈을 갚고 내가 취하해 주는 게 아니고 일단 유효하게 경매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떠한 사유로 취소 사유라는 게 있어요. 발생해서 법원에서 직권으로 이렇게 없었던 걸로 해드리는 거예요. 취소라고 해요. 자, 여기 보시면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법률 행위를 무효로 만드는 것으로 경매에서 취소가 발생하는 일은 법원의 무인여에 의한 직권 취소, 남을 가망이 없다라고 하면 법원에서는 야, 네가 경매를 넣었는데 그 경매 넣은 것으로 배당관계를 따져보니까 선순위자한테 다 돌아가고 너한테 돌아갈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네가 이 물건에 대해서 남을 만한 금액으로 사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물건을 취소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부인에 의한 만약에 얘가 사겠다는 말이 없으면 직권 취소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소송에 의한 경매 절차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어요. 각하와 기각. 각하는 어떤 서류를 냈어요. 경매 신청 서류를 다 냈는데 서류가 빠졌어. 뭐가? 이 서류가 빠졌어. 아니면 인지가 빠졌어. 돈을 더 내야 되는데 안 냈어. 송달료를 내야 되는데 안 냈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각하시킵니다. 일단 보정하라고 한번 얘기하고요. 그걸 갖고 오시오. 보정하라고 하고 안 되면 각하를 해버려요. 그런데 기각은 서류나 요건들이 형식에 다 맞아. 다 제대로 갖추고 냈어요. 그런데 잘 판단해보니까 이건 이유가 없어. 아까 취소 사유 있죠? 돈을 갚은 사건이야. 이거는 돈을 갚은 사건이야. 그래서 경매가 될 사안이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취소한다. 그래서 기각, 그런 경우에는 기각이라 그래요. 기각. 이유 없다. 그렇죠? 기각이라고 합니다. 각하와 기각. 각하는 요건이 불비한 거고 기각은
내용이 형식상 요건은 갖추었으나 내용에 있어서 이유가 없는 것, 이걸 기각이라고 하죠. 상계. 상계라는 거는 채권자가 동시에 매수인이 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임차인인데 내 집이 경매가 나왔어요. 내 보증금이 있고,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1억이 있고, 이 집이 경매가 나왔어. 그러면 이 집을 내가 낙찰을 받아볼까? 그래서 낙찰을 받아요. 얼마에? 1억 5천에 낙찰을 받았어. 자, 내가 보증금이 1억인데 1억 5천에 낙찰을 받았어. 그러면은 자, 나중에 1억 5천을 납부하죠. 1억 5천을 나고 그 나중에 또 보증금 1억을 배당을 받죠. 자,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내가 1억 받을 거 있으니까 서로 까부시고 나 5천만 낼게. 이게 상계입니다. 서로 맞비기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 임차인이 낙찰받은 경우 또는 임차인이 아니어도 경매 신청 채권자도 있죠. 경매 채권자가 배당을 받을 금액에 대해서 내가 상계 신청을 하는 거. 이런 거 있습니다. 대항력. 대항력은 주택 임차인이 여기서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까지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신소유자에 대해서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라고 하는데, 자, 내가 임차인으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집이 매매가 됐습니다. 매매가 됐어요. A. 자, 우리가 임차인, 집주인, 이걸 또 임대인이라고 하죠. 예, 임대인. 이렇게 여기 살고 있는데 이 집이 매매를 했어요. C한테 매매. 그랬더니 C가 얘한테 내가 집주인이니까 주인 바뀌었으니까 한 달 줄 테니까 그 한 달 내에 나가. 이랬을 때 말 같지 않죠? 그럼 얘가 얘한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나 임차인 권리로서 여기서 살 권리가 있어. 너한테 대항할 수 있어. 대항력. 그럼 이런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요건이 뭐예요?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전입을 마쳐야 된다. 그럼 언제부터? 그 다음날 0시, 그 다음날부터 새로운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얘한테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즉 뭐예요? 내가 얘하고 맺은 임대차 기간이 2년인데 2년 만기 동안 계속 살 수 있고, 또 만기가 돼도 보증금을 내가 1억 받을 게 있는데 네가 나한테 1억 줘야 돼. 받을 때까지 나 못 나가. 대항력. 이게 이제 대항력입니다. 낙찰가율. 낙찰가율이란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 비율을 말한다. 감정가 1억 원 아파트가 7,500원 낙찰받았다는 낙찰가율이 75%. 그러면 감정가 1억짜리가 1억 1천에 낙찰받았다. 그러면 낙찰가율은 110%. 자, 낙찰률. 아파트, 모 지역 아파트 경매 물건 100건 중에 50건이 낙찰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유찰되었다. 라고 할 때 낙찰률 50%다. 낙찰 50%. 입찰 경쟁률. 입찰 물건, 입찰사 수를 말하죠. 요번에 사건에 우리가 한 10명이 입찰했다. 라고 해서 입찰 경쟁률은 10대 1.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경매 용어의 번천에 있어서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용어를 뭐 어떤 분은 경매기일이다, 어떤 분은 입찰기일이다, 매각기일이다 이렇게 따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민사집행법 2002년 7월 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바뀐 용어는 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 이게 뭐냐? 입찰에서 최고가로 낙찰받은 사람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다. 입찰에서 하나의 사건에 입찰을 했는데 한 10명이 붙었어. 10명이. 입찰 경쟁률이 10대 1이죠. 10명이 입찰했어요. 여기서 최고가를 쓴 사람이 낙찰받은 거죠. 그 사람을 누구라?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다 라고 해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 그리고 매수 신고인은 보증금을 내고 입찰한 불투명 다수인. 여기서 나머지 한 명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고, 그죠? 최고가 매수 신고인. 그리고 9명은
9명은 이거는 이제 매수 신고인이라는 거예요. 매수 신고인. 매수 신고인. 보증금을 내고 입찰한 부천 다시 매수 신고인이다. 이렇게 용어를 써요. 그리고 매수인. 매수인은 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매각 허가 결정 나면 이름을 매수인이라 부릅니다. 매각 허가 결정은 7일 후에 매각 허가 결정을 하는데 그때부터는 매수인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용어가 옛날에는 뭐 경락인, 낙찰자 이런 용어를 썼는데 지금 용어는 매수인 이것이 정확합니다.